시간 인체 구조와 기능 2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작동하는 펌프죠. 이 펌프가 작동을 그만하면 이제 사망이고요. 이게 작동을 이제 간혹 안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정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뭐 80년, 뭐 100년 동안 거의 뭐 실패 없이 1분에 60번 혹은 필요하다면은 80번이나 120번까지 뭐 빈도를 증가시키면서 실패 없이 작동하려면은 그만큼 어떤 정교한 컨트롤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하면은 예를 들어 뇌가 어떤 손상을 받거나 어떻게 되었을 때 이게 심장이 같이 멈추게 되죠. 곤란하겠죠. 호흡은 뇌 호흡중 주라는 거에 지배를 받긴 하네요. 심장은 근데 이제 뇌신경의 지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꾸준히 뛰게 해주는 어떤 전기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뇌에 간섭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 흐름에 따라 실제 펌핑을 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이제 정기적인 특성과 아니면 실제 펌프로서 이 기계적인 특성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심실 두 개와 심방 두 개로 만들어져 있죠. 그 심방을 에이트리움이라 그러고 이게 영어로는 전실, 그 어떤 방에 들어가기 전에 코트를 벗어둔다던가 그런 곳을 에이트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실은 벤트리클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메인 토막이죠. 피가 이제 에이트리움으로 모였다가 그게 이제 벤트리클로 이동하고 거기서 이제 펌핑이 되면은 순환계로 이동을 하게 되죠. 심방과 심실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밸브가 있는데요. 그 밸브가 풀모너리 밸브는 우심실과 폐순환계 사이에 밸브가 되겠고 에올틱 밸브는 에올타와 좌심실 사이의 밸브가 되겠습니다. 미트럴 밸브랑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 있다고 해가지고 AV 밸브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에올틱 밸브랑 풀모너리 밸브는 이제 반월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세미 루나 밸브라 그럽니다. 이제 판이 두 조각으로 되어 있고요. 미트럴 밸브랑 트라이커스피드는 이제 3천판 이제 그 동그란 게 세 조각 나가지고 그 플랩이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근 조직을 잠깐 보겠습니다. 심장근은 일단 근육이니까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골격근과 유사한 횡문근입니다. 가로 무늬가 보이고요. sarcoplastic reticulum이라고 이게 이제 ER인데 ER 중에서 이제 근육 세포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sarcoplastic SR이라고 부르죠. ER의 기능이 일단 칼슘 스토어잖아요. SR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칼슘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다가 어떤 필요시에는 칼슘을 엄청 내보내죠.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은 그래서 액틴 마이오신 구조가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SR에서의 칼슘유리만큼이나 중요한 칼슘 소스가 세포 외에 있는 칼슘이잖아요. 우리 체액 내에 있는 칼슘을 세포 바깥에 있는 거를 끌어오면은 그것도 엄청난 칼슘 증가 소스가 될 텐데요. 심장근에는 T튜브를 구조로 하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포막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서는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칼슘이 한꺼번에 싹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저게 아니라면은 칼슘이 SR 근처가 먼저 많아질 테고 그다음에 세포막 주변이 많아질 테고 거기서부터 확산이 될 텐데 그 확산 시간마저 줄이고자 T튜브 구조라는 거를 이 심장근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골격근과 다른 점은 일단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굉장히 깁니다. 골격근은 뭐 10ms도 안 될 텐데 얘는 200 내지 500ms 거의 뭐 초단위까지 바라보는 그 정도 듀레이션입니다. 굉장히 긴 액션 포텐셜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제 원반이라고 보시면은 저 세포 사이사이에 어떤 주름이 잡힌 경계선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개제 원반이라 그러고 저 개제 원반에 갭 정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갭 정션이라 그러면은 이온 채널인데 항상 열려있는 이온 채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모든 이온이 각종 이온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제 왕래가 가능하게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포 1번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액션 포텐셜이 생겼을 때 2번, 3번, 4번, 5번 세포도 그 이온 조성을 동일하게 나눠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호 전달
과정조차 필요 없고 한꺼번에 모든 세포가 동시에 액션 포텐셜을 나눠 갖는다 해가지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Functional Synctium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치약 짜실 때 치약을 이렇게 짜면은 식구들이 싫어하죠.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저 튜브 전체가 한꺼번에 꽉 짜져야지 저기 있는 치약이 효과적으로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짜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저 모든 튜브에 있는 모든 부위가 한꺼번에 짜져야지 된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갭정션이고 모든 심장 세포가 하나의 구조체처럼 기능적 구조체처럼 작동한다. 그 개념을 펑셔널 신티움이라고 부릅니다. 자, 심장의 정기적 특성 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혹시 3월달 기억나세요? 액션 포텐셜에 대해서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소디움 채널과 빨간색 소디움 채널과 파란색 포테슘 채널이 있고요. 이게 소디움 채널이 빨간색 채널이 막 열렸다면은 저 양이온이 바깥에 세포 바깥에 있는 양이온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죠. 왜 들어가냐면은 세포 안에가 이제 마이너스 뭐 한 60mV로 보통 레스팅 상태에서 유지가 되니까 양이온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이제 포테슘 채널이 열리니까 저 양이온이 이제 아까 들어온 건 소디움 채널이지만 이번에는 이제 포테슘 양이온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자, 이 과정이 3월 달에 배웠던 액션 포텐셜입니다. 자, 심장 세포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H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H 채널은 위에 보시면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액티베이티드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막전압이 디폴라리제이션 됐다가 다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면은 그때 작동하는 애예요. 이게 재밌는 애죠. 그래가지고 얘를 퍼니 채널이라고 처음엔 불렀습니다. 재밌는 애라고. 자, 똑같이 빨간색 양이온 채널이 열렸을 때 이게 들어오죠. 들어왔다가 똑같이 포테슘 채널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돼요. 나가고 나면은 포테슘 채널을 통해서 양이온이 나갔기 때문에 얘가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됐단 말이에요. 그 효과에 의해서. 그럼 그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주황색 H 채널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어떤 기폭제가 돼가지고 H 채널이 열립니다. 열리면 얘가 양이온 채널이다 보니까 얘는 그냥 밖에 있던 양이온 고르지 않아요. 뭐 소디움, 포테슘, 칼슘 다 고르지 않고 얘는 통과시킬 수 있는 애인데, 포테슘은 세포 안에가 더 많으니까 더 들어올 이유가 없고요. 주로 들어오는 게 소디움과 칼슘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얘가 H 채널 때문에 양이온이 들어왔으면 어쨌든 세포 안에가 조금 더 멤브레인 포텐셜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간 거에 의해서 다시 빨간색 채널이 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빨간색 채널 때문에 또 이제 양이온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파란색 채널 통해서 또 나가게 되고, 나가면 이제 또 노란색 채널이 또 작동하게 되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요 세 놈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요 과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채널 때문에 액션 포텐셜, 우리가 아는 액션 포텐셜 발생했다가 초록색 채널 통해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 주황색 채널 통해서 얘가 약간의 디폴라리제이션, 얘는 그냥 요 정도밖에 못해요. 얘는 요 정도밖에 못하지만 어쨌든 요게 빨간색 채널의 스레스홀드까지는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올려줍니다. 그 스레스홀드를 다가오면은 그럼 다시 빨간색 채널 작동할 것이고, 이 과정이 무한정 반복됩니다. 이게 심장 세포가 평생토록 뛸 수 있게 되는 어떤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놈을 후대 연구자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액티베이티드 채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사이클릭 뉴클리오타이드,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도 작동하는 채널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이퍼폴라리제이션 and cyclic nucleotide activated 채널, 너무 기니까 HCN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 과정이 요런 식의 어떤 자동화된 계속적인 파이어링이 일어나는 곳이 심장의 전체는 아니고 딱 특이적인 한 군데가 있어요. 그 한 군데를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셀이라 부르고요. 이 페이스메이킹 셀이 주로 있는 곳이 사이노에트리얼 노드라는 곳입니다. 한국말로 동방결절이라 그래요. 사이너스가 이제 동굴할 때 그 동이고요. 에트리얼가 이제 우리가 심방할 때 그 방이잖아요. 심방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노에트리얼 노드고 동방결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하게 알아두셔야 좋을 것은
이 동방 결절에서는요, 특이하게 소디움 채널이 없어요. 볼테이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이 없고 그 역할을 칼슘 채널이 대신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채널이 지금까지 빨간색 채널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사실은 소디움이 아니고 칼슘 채널이었어요. 칼슘 채널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 파이링이 시작되는데, 칼슘 채널은 소디움보다 좀 느리죠. 느리기 때문에 저 기울기가, 우리가 소디움 채널은 거의 수직으로 급상승을 하는데 얘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나머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동일합니다. 포테슘에 의해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H 채널이 열릴 텐데, H 채널은 모든 양이온을 다 통과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이온이 소디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디움 이온이 흘러 들어간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얘는 소디움 채널은 아니에요. 얘는 모든 종류의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non-selective cation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폐정맥과 우심방 사이에 사이너스가 있는데, 이 사이너스와 에트리움 사이에 SA 노드, 즉 동방결절이 있습니다. 이 동방결절에서 시작된 자동 그 액션 포텐셜이 심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전기 전도 시스템을 따로 떼서 보시면은 일단 그 SA 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생긴 그 액션 포텐셜이 AV 노드, 방실 결절이라는 구조로 넘어가는데요. 이 AV 노드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방실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바크만 번들이라는 구조가 또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 좌심방과 우심방에 전기를 동시에 전달해가지고 동시에 수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AV 노드에서 약간 딜레이, 한 100ms 정도 되는 딜레이가 관찰되는데요. 이 딜레이는 심방이 수축할 때 그 피가 심실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한 쭉 짜주는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면은 여기 히스 번들 오브 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히스 번들을 통해서 심천부로 그 활동 전압이 쭉 전달이 됩니다. 요 활동 전압이 전달되는 요 히스 번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엑사이터블 셀 중에서 가장 전도 속도가 빠르다 그래요. 그 심전부까지 전달된 활동 전압은 이제 펄킨지 파이버를 통해서 이제 심실근 전체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펄킨지 파이버가 심실근에 그물처럼 아주 잘 분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심장이 자발적 전기 흐름에 따라서 스스로 작동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싶었겠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아인트호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원형이 완성됐고요. 이분이 이걸로 1924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보시면은 양동이 3개가 있고 거기에 왼팔, 오른팔, 왼다리를 담궜죠. 그 양동이에는 전해질 용액이 담겨 있고 거기서 이제 관찰된 전기 흐름이 저 기계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 안 쓰고 훨씬 간단하고 좀 작은 그런 전극을 씁니다. 이 사람의 그 오른팔 왼팔 다리에 이제 전극을 붙였다 치면은 그 왼손에는 플러스 전극 붙였고요, 오른손에는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리고 다리에는 그라운드 전극을 붙였습니다. 그라운드 전극은 몸이나 혹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잡전기, 뭐 노이즈를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이 그라운드 전극에서도 무슨 신호가 읽힌다 그러면은 그 심장에 의한 게 아니고 우리가 관찰하고 싶어하는 그 신호가 아니고 노이즈라고 치고 그거를 이제 기록된 게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왼팔에 플러스, 오른팔에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전기 이동 벡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제 플러스 전극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 그래프상에서도 플러스 방향으로 표시를 합니다. 전기가 플러스 전극을 향할 때 우리 그래프에서도 플러스 방향으로 인식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심장이 약간 삐뚤어져 있으니까 SA 노드에서 발생한 액션 포텐셜이 AV 노드로 전달될 때 전기가 우하방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죠. 우하방으로 보시는데 X 벡터, 그 전기 흐름의 저 어깨선 평면, X 평면이라고 보면은 X축으로 투사된 전기를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기가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그것이 이 방향으로 흐를 때 이게 우리 EKG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볼록 나오는 어떤 웨이브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AV 노드까지 가면은
그래서 딜레이가 되잖아요. 딜레이가 되는 그 모습은 이제 그냥 변함없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평면에 그려진 제로 벡터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히스번드를 통해서 심천부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죠. 굉장히 강한 플러스 방향 벡터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퍼킨즈 파이버를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 이 경우는 반대죠,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게 심실근이 수축할 수 있게끔 전기가 디폴라리제이션 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데 그게 EKG에서는 이렇게 관찰이 되고요. 요 과정을 플래튜 피어리어드 고원기라고 부릅니다. 고원기는 우리 개마고원 할 때 그 고원인데요. 높은 평지라는 뜻이고요. 그 심장근의 막전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리 고원기라고 부르고, 그 막전압이 높은 상태일 때 칼슘이 계속 심장근 세포로 들어오기 때문에 심장근은 수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수축 상태에 피가 대동맥으로 꾹 짜지고 있는 그 상태고요. 그러고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심실근의 액션 포텐셜이 풀리겠죠. 풀리면은 전압이 낮아지는데 이때는 심천부에서 이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지만 이게 낮아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가 이동하는데 방향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반대이니까 EKG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볼록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EKG 그래프를 볼 때마다 첫 번째 볼록한 거, 두 번째 세모난 거 이렇게 부르기 너무 곤란하니까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 거를 P 웨이브라 그러고요. 두 번째 저 복잡한 거를 QRX 컴플렉스라 그럽니다. QRS라 그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거를 T 웨이브라 그래요. 각각의 의미는 P 웨이브는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전달되는 그 전기의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심방의 수축을 나타내고요. QRS 컴플렉스는 심실근에 전기가 전달되는 과정인데 심실근이 이제 수축이 시작되는 거죠. 수축이 시작되는 거고 QRS부터 T까지 그 사이가 이제 고원기가 됩니다. 고원기가 되고 T웨이브는 그 심실근의 액션 포텐셜이 풀리는 과정, 다시 재분국이 되는 과정을 T웨이브로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왼팔, 오른팔, 왼다리에 전극 붙이는 거를 표준 사지 유도라고 그러고요. 아인트호벤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왼팔에 플러스, 오른팔에 마이너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조합을 제1유도, 리드 1이라고 부르고요. 왼팔 대신 왼다리에 플러스를 붙인 것을 제2유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왼팔, 왼다리를 잇는 직선에 전기 흐름을 투사시켜서 관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왼손에 마이너스, 왼팔에 플러스 전극을 채우면은 제3유도인데요. 마찬가지로 저 제3 전극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저 평면 빨간색 그 직선으로 우리 심장의 전기를 투사시켜 가지고 관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골드버거라는 사람이 그 뒤에 나타나 가지고 아인토벤 트라이앵글 말고 제대로 우리 몸에 그 수직 방향으로의 어떤 전기 흐름, 심장의 전기 흐름을 수직 방향에서 관찰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개발한 게 가상의 어떤 지점을 잡아가지고 배꼽 근처에 거기를 그라운드라고 치고 레퍼런스 전극이라고 치고요. 저길 기준으로 우리의 어떤 전극 지점의 전기 흐름을 관찰하겠다. 이 전압을 피부에서 보겠다는 게 이제 그 단극 사지 유도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의 전극이 중요하거든요. 단극 사지 유도고 어그멘티드 림 리드라 그러는데 우리 가상 현실할 때, 증강 현실할 때 그 어그멘티드예요. 발 쪽에서 뭔가 관찰하고 싶다 그랬을 때 AVF 전극이라 그래요. 어그멘티드 벡터 썰렁하죠. 어그멘티드 벡터 풋이란 뜻이고요. 똑같이 AVL 어그멘티드 벡터 left가 되고요. AVR은 right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그 아인토벤 트라이앵글이랑 골드버거 리드랑 합쳐가지고 6개잖아요. 6개를 다 합쳐서 사지유도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6개를 보시면은 프론탈 플레인에서 사람을 이렇게 딱 눕혀놓고 앞에서 전면에서 봤을 때 360도를 6개의 각도로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6개의 각도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론탈 플레인에서 심장의 전기가 어느 방에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프론탈 플레인 말고 호리존탈 플레인에서 트랜스퍼스 섹션 해가지고 심장의 어떤 전기 흐름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심장 앞 유도라 그래서 심장 앞에다가 전구를 저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트랜스퍼스 섹션에서 심장의 전기 흐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사지유도 6개랑 심장 앞 유도 6개를 합쳐가지고 12개를 붙이면은 이 심장의 전기 흐름을 3차원으로 다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12개 전극 붙이는 것까지 있다는 걸 보시고 EKG와 실제 심실근 수축을 옆에 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QRX 컴플렉스에서 심실근의 탈분곡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원기가 관찰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심실근이 수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T 웨이브 관찰될 때 재분곡이 관찰이 됩니다. 이 고원기에서는 심실근 전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그 칼슘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심실근은 수축 상태가 유지됩니다. 한 300ms 정도고요. 이 시간이 혈액이 펌핑되는 시간으로 심실근이 혈액을 꾹 짜내는 시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심실근의 액션 포텐셜 발생에는 소디움 채널이 중요합니다. SA 노드에서는 칼슘 채널이 중요했죠. 그리고 심실근에는 H 채널이 없습니다. 심실근이 자발적으로 액션 포텐셜을 유발하면은 매우 곤란합니다. 부정맥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심실근의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되면은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는데요. 소디움 채널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수직으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소디움 채널의 활성이 끝나면은 매우 빠르게 끝나고 나면은 포테슘 채널에 의해서 재분국이 시작되는데 이때 칼슘 채널이 동시에 작동해가지고 또 양이온을 칼슘을 안으로 계속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포테슘 채널은 포테슘 양이온을 밖으로 퍼내고 칼슘 채널은 칼슘을 안으로 들여보내기 때문에 결국 양이온의 어떤 세포 내 농도는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이 과정이 이제 고원기로 우리가 관찰이 됩니다. 0.3초 정도 지나면은 이제 칼슘 채널의 활성이 이제 끝나고 포테슘 채널만 작동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재분국이 시작되고 심장근 세포의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은 굉장히 낮습니다. 마이너스 90mV까지 되고요. 우리가 신경세포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조금 다른 종류의 포테슘 채널이 여기에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소디움 채널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고요. 그러고 나서 포테슘 채널과 칼슘 채널에 의해서 이제 고원기 1번과 2번이 해당합니다. 1번에 굉장히 그나마 빠른 포테슘 채널이 작동을 하는데 칼슘 채널이 개입을 하면서 2번처럼 고원기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칼슘 채널이 활성이 끝나면은 3번처럼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서 레스팅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ITO, IK, IK1 이런 게 있는데 다 다른 종류의 포테슘 채널이고요.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까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자, 심장의 SA 노드와 심실근 사이의 액션 포텐셜 모양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SA 노드와 거기 SA 노드의 액션 포텐셜을 바로 받는 AV 노드의 경우에는 약간 페이스메이킹 포텐셜 H 채널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비스듬히 올라가는 저런 게 보이고요. 얘네들의 액션 포텐셜을 받아가지고 수축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세포들은 심방근이든 심실근이든 액션 포텐셜이 굉장히 위로 빠르고 순식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소디움 채널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원기가 보이고 쭉 떨어진 다음에 다시 굉장히 플랫한 레스팅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동방결절이 제일 중요한 지휘자고요. 다른 애가 이런 자발적인 어떤 액션 포텐셜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 부정맥의 발생이 되고 우리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 방송이 계속 되게 되면은 그 어떤 오케스트라는 좀 뭔가 박자가 안 맞겠죠. 심실근의 수축에 칼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칼슘이 계속 들어오면서 고원기가 유지가 되고 심실근이 수축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아드레날린이 만약에 이 심실근에 작용을 했다면은 여기 심실근에는 아드레너직 베타 리셉터가 주로 발현이 되어 있고요.
아드레너직 베타 리셉터는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거쳐가지고 세포 내 칼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SR에서 칼슘을 유리하기도 하고요. 밖에 있는 칼슘 채널을 더 강하게 활성화시켜가지고 밖에 있는 칼슘을 안으로 들어오는 역할도 더 강하게 하죠. 결국은 아드레날린이 심장에 닿으면은 베타 리셉터에 의해서 세포 내 칼슘을 더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근 수축이 더 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혈압 환자에게 왜 아드레너직 베타 리셉터 블로커를 베타 블로커를 주는 이유를 아시겠죠? 베타 블로커를 주면은 아드레날린 효과가 감쇄가 되겠죠? 그러니까 심장 수축력이 더 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심장의 정기적인 특성을 봤고요. 다음은 심장의 기계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심장은 일단 펌프고요. 펌프 두 개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두 개의 펌프 사이에는 이제 판막이 있죠. 판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렸다가 저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열렸다가 저렇게 열렸다가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펌핑이 1번 방, 2번 방, 그 다음에 밖으로 이 과정이 무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심전도와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심실근 수축이 시작되면서 심실압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QRS 컴플렉스 시작할 때 심실근 수축이 시작되고 그럼 심실압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용적을 보시면은 용적은 그대로입니다. 밑에 용적이 볼륨이 보이시죠? 볼륨이 그대로이다. 왜 그대로냐 하면은 양쪽에 판막이 막혀 있어요. 이 펌프가 작동할 때 앞뒤에 판막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피가 나가게 되는데 닫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축을 해도 피가 나갈 곳이 없습니다.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이 과정을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불러요. 길이가 일정한데 수축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턱걸이 하실 때 턱걸이를 마지막까지 하고 하나를 더 할 때 절대 몸이 안 올라가죠. 그때 우리가 힘은 주고 있지만 우리의 이두박근은 수축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동맥 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동맥판이 에올틱 밸브가 막혀있기 때문에 좌심실이 아무리 힘을 줘도 그것이 대동맥으로 나가질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언제 이게 열리냐? 좌심실 압이 저 에올틱 밸브를 열 수 있을 정도의 압력이 됐을 때 그때 드디어 에올틱 밸브가 열리죠. 열리면서 대동맥에 이제 피가 쏟아져 들어가니까 대동맥 압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할 때 좌심방압도 같이 증가를 해요. 아직 수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원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좌심실 압이 대동맥 압보다 조금 더 커요. 이래야지 좌심실에 있는 피가 대동맥으로 나가겠죠. 거꾸로 하면은 대동맥에 있는 피가 좌심실로 들어올 겁니다. 압력이 센 데서 낮은 데로 유체가 흐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좌심실 용적을 보시면은 지금 피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용적이 확 줄고 있습니다. 볼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겠죠. 지금 T 웨이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탈분국이 끝나고 고원기가 끝나고 재분국이 될 텐데요.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 대동맥 압보다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에올틱 밸브가 다시 닫히게 됩니다. 이럴 때 퍽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심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두근할 때 근에 해당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또 심실압이 쭉 내려앉게 되죠. 얘가 이제 수축이 풀리니까 쭉 내려앉게 되는데 역시나 지금 밸브가 앞뒤로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긴장이 풀리지만은 실제로 용적은 또 증가하지 않습니다. 피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아이소메트릭 상황이 되고 이때는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아이소메트릭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판막이 쿵 닫힐 때 대동맥이 한번 이렇게 통 튕기게 돼요. 대동맥압이 한번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러고 나면은 좌심실압이 감소하다 못해서 좌심방 압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때 이제 다시 저 AV 밸브가 열리겠죠. AV 밸브가 열리면서 좌심방에 있는 혈액이 좌심실로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심실이 더 낮은 압력으로 좌심방에 있는 피를 빨아 당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좌심실 용적이 쭉 증가하게 되죠. 언제까지 증가하냐면은 다시 이쪽 밸브가 닫히고 심실이 이제 수축을 시작할 때 그때까지 이 현상이 지속되게 됩니다. 좌심실이 펌핑을 할 때 용적이 줄었다가 늘게 되는데
이 차이만큼이 한번 펌핑할 때 동맥으로 흘러가는 피의 양이고, 이것을 우리가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부릅니다. 1회 박출량, 한번 펌핑할 때 박출되는 양이라고 1회 박출량이라고 부르고,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맥은 우리 몸에서 피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맥을 혈액 저장고로 쓰다가 피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심장으로 피를 돌려주는데요. 이것을 정맥 환류량이라고 그러고요. Venous return이 증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맥 환류량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심방에서 심실로 더 많은 피가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좌심방압이 더 증가하게 돼요. 정맥 환류량이 증가해가지고 좌심방에 피가 더 많이 차게 되니까 좌심방압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좌심실 용적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좌심방에서 피를 더 많이 좌심실로 보내게 되니까. 그만큼 1회 박출량, 스트로크 볼륨이 늘어나는 효과가 자동으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환류량이 증가하면은 스트로크 볼륨이 자동으로 증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피를 펌핑해서 짜낸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심실이 최대한으로 수축한 상태에서도 용적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좌심실이 아무리 펌핑을 열심히 해도 제로까지, 그 볼륨이 0이 될 때까지 짜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볼륨을 레지듀얼 볼륨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수축기 말 용적, 엔드 시스톨릭 볼륨이라고 부르고요. 그 레지듀얼 볼륨과 스트로크 볼륨을 더하면은 이 심장의 최대 이완했을 때의 어떤 볼륨이 일 거잖아요. 그거를 엔드 다이에스톨릭 볼륨이라고 부릅니다. 자, 심박출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심박출량은 1분 동안 심장이 하는 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심박수, 그러니까 1분 동안 펌핑을 몇 번 하는지 심박수에다가 1회 박출량, 스트로크 볼륨을 곱한 값이 됩니다. 70kg 남자 기준 약 5리터라고 하는데요. 이 값은 수시로 변합니다. 스트로크 볼륨도 계속 변하고 심박수도 계속 변합니다. 스트로크 볼륨은 아까 말했듯이 베이너스 리턴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심실근의 수축력이나 아니면 심실근의 어떤 말랑말랑한 정도, 뭐 그런 심실근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박수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데요. 당장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심박수가 좀 올라 있을 거고요.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정맥 환류량은 아마 좀 줄어들어 있을 것 같네요. 자, 심박출량 조절 기전을 한 그림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칼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는 기전은 하트레이트와 스트로크 볼륨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심박수는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스트로크 볼륨은 베이너스 리턴이 증가하면은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이 증가하면서 자동으로 증가하는 그런 기전도 가능하고요. 인트린식 컨트롤,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기전이라는 뜻이고요. 아니면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심실근 수축력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그 베타 리셉터에 의해서 칼슘이 더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축력이 증가하는 그 그림 보셨죠? 그 두 가지 기전으로 조절되기도 합니다. 교감신경은 하트레이트와 스트로크 볼륨 둘 다 영향을 미치지만 부교감신경은 오로지 하트레이트에만 관계합니다. 요것도 좀 특이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심장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혈류 역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모다이나믹이라 그러는데요. 앞에 히모가 이제 피라는 뜻이고 다이내믹이 이제 역학인데, 유체 역학,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의 어떤 특이한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유체 역학을 아시면은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유체 역학을 다 알 필요는 없고 피에 대한 것만 따로 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훑어보겠습니다. 자, 유량은 플로우량, 유량은 관 양쪽 끝의 압력차에 비례하고요. 흐름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대충 뭐 당연하겠죠. 파이프가 있으면은 이쪽과 저쪽의 프레셔 압력차가 없다면 유체는 아예 흐르지 않겠죠. 그리고 모든 흐르는 물체는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흐름 저항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포아제유라는 19세기 프랑스 과학자가 많이 연구했는데요. 일단 식은 이렇습니다. 유체의 가장 바깥쪽 한 겹의 유체는 일단 파이프 벽에 걸려가지고 저항이 생길 테고요. 그보다 한꺼풀 안, 약간 그 미분 적분 개념이에요. 한꺼풀 안쪽의 유체는
그 최외곽에 있는 유체 껍데기 때문에 저항이 생길 테고요. 그 한꺼풀 안의 유체는 또 바로 바깥에 방금 얘기한 그 레이어 때문에 또 저항이 생길 겁니다. 요거를 식을 세워가지고 고스란히 적분하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뮤라는 거는 이제 유체의 점도고요. 끈끈한 점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 길이 L에도 비례합니다. 저항을 만들어내는 그 파이프가 길수록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그리고 밑에 분모에 보시면은 R의 4제곱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파이프 직경 R이 4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한다는 건데 이걸 보시면은 직경이 살짝만 달라져도 저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혹은 줄어들 수 있다를 예상할 수 있죠. 이 R 값을 원래 유량에다가 대입하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사람이라면은 보통 사람에게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혈관의 시작과 끝 압력차, 결국 좌심실을 떠날 때 압력과 우심방 들어올 때 압력 차이는 뭐 거의 일정하고요. 일정하다고 보고 혈관 길이 L도 별반 다르지 않죠. 혈관 길이가 달라질 일은 잘 없죠. 그리고 혈액 점도 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헤마토크릿이 막 갑자기 증가했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뮤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점도도 일정하다고 생각하고요. 파이도 상수고요. 그러고 나면은 오로지 R만 남습니다. 결국 혈류량을 결정하는 것은 직경뿐이고 이것을 조절하는 것으로 우리 몸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연결할 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좀 다른데요. 이 보시면은 예전에 그 전기 할 때 보셨던 그림과 똑같아요. 뭐 전기나 이 유체나 어차피 흐르는 거고요. 그 전하든 어떤 유체의 어떤 분자가 흐르는 거고요. 그 저항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 순환계를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인데요. 저기 좌심실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브레인이나 아니면 뭐 키드니 뭐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죠. 근데 이게 직렬로 연결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뇌를 갔다가 저 심장 관상동맥을 갔다가 뭐 키드니를 갔다가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분배가 됩니다. 이 병렬 연결이죠. 그래가지고 이 얘 입장에서는 어느 피를 어디로 얼만큼 보낼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브레인으로 많이 보낸다. 지금 여러분들 경우는 브레인에 피가 많이 필요할 거니 그걸로 보내야 될 거고요. 근데 지금 밥 먹고 왔다. 식사한 직후다. 그러면은 자, 브레인보다 지금 GI 시스템에 더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브레인 쪽으로 셔팅해라. 좀 끊어라. 이런 계산이 되겠죠. 근데 뭐를 어디다 보낼 때 제일 얘네들이 관리하기 쉬운 게 혈관 직경입니다. 혈관 직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터리에는 근육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스무스 머슬이 아터리는 동맥은 저렇게 두꺼운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정맥은 저렇게 얇아요. 그리고 모세혈관은 아예 근육층이 없습니다. 모세혈관은 그 싱글 레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물교환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근육층은 아터리 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혈류를 조절할 때 저 스무스 머슬을 통해서 혈관의 직경을 조금이라도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직경이 반이 됐다. 그럼 혈류량은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유체 역학에서 베르누이 정리가 있죠. 요약하면은 유체에서도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로 요약이 되고요. 어떤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프레셔, 그 압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2분의 1 로 V 제곱이 있는데 여기서 로우라는 거는 옛날에 그 뉴턴 역학을 배우실 때 2분의 1 mv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매스에다가 속도의 제곱을 곱해서 2분의 1 치면은 그게 그 어떤 그 매스가 가진 운동 에너지 양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유체에서는 이거는 미적분 개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가장 극소량 어떤 분자 하나의 매스를 여기서는 로우라고 대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분자 하나의 운동량을 저기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우 GH도 위치 에너지예요. 그 로우가 이제 m 매스라고 치면은 그래비티를 곱하고 높이 하이트를 곱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높이 에너지까지 계산할 이유는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저거는 빼고 유체가 벨로시티가 V1과 V2가 다를 때 관이 좁아져가지고 어떤 유속이 빨라졌을 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저
빨라진 속도의 제곱만큼 증가하겠죠. 그만큼 프레셔는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면은 압력은 감소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압력이라는 것은 어, 장축 방향 압력이 아니고 측방향, 요 혈관, 현재 여기서 파이프죠. 파이프 벽을 치는 그 압력을 얘기합니다. 베르노이 정리가 가장 유명하게 적용된 예는 비행기 날개죠. 비행기 날개 위쪽을 흐르는 유체가, 공기가 더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는 압력이 더 작고, 밑에 비행기 날개 아래에 있는 압력보다 위에가 더 압력이 적으니까, 공기가 더 적으니까 날개는 위로 뜨는 양력을 받게 되죠. 똑같은 원리가 우리 혈관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그림 다시 보시면은 모세혈관은 직경이 가장 작죠. 크로스 섹션을 해보시면은 아터리보다 작은 아터리올보다 더 작은 캐필러리인데요. 그 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실제로 그 단면적 토탈을 구하면은 오히려 제일 큽니다. 그만큼 혈류 속도는 모세혈관에서 느려지는데, 느려진 만큼 운동 에너지가 줄어요. 그 운동 에너지 준 만큼 모세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지니까 물물기원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기서 캐필러리 그 월 쪽으로 수압이 가해지게 되면서 가지고 온 어떤 글루코스랑 뭐 이온들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노폐물을 다시 흡수하게 되죠. 그 물물교환 과정에서 이 베르노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라플라스 법칙인데요. 이 라플라스는 피에르 시몬 라플라스라는 어떤 귀족인데요. 18세기 귀족인데 뭐 이것저것 많이 해놨어요. 귀족이라서 굉장히 시간이 많았나 봐요. 여기저기에 많이 이름이 보이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중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라플라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나 파이프 표면에 미치는 장력이, 그 텐션이, 월 텐션이 레디어스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프레셔에는 당연히 비례하고요. 그러니까 프레셔가 강하게 때리면은 텐션은 더 커지겠죠. 그 당연한 건데 레디어스에도 비례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게 풍선 불 때 잘 느낄 수 있는데, 풍선 불 때 보시면은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 제일 힘을 많이 줘야 되고, 그 똑같이 우리가 풍선 부는 힘은 일정하다고 봤을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한 어떤 압력을 줬다고 봤을 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은 레디어스가 커지다 보니까 텐션이 더 크게 걸리는 거예요. 같은 압력을 줘도. 그러다 보니까 풍선은 더 잘 부풀게 되죠. 자, 모세혈관은 직경이 매우 작아요. 여기에 혈압이 세게 걸리면은 모세혈관이 터지겠죠. 근데 직경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혈관벽에 걸리는 장력도 매우 작습니다. 실제로 터지는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정맥류라고 정맥이 부푸는 병이 있어요. 이 하지정맥류는 오래 서 있는 사람에 주로 생기고요. 그 하지, 다리 쪽에 있는 정맥이 부푸는 병인데, 한번 부풀기 시작한 정맥은 그 직경이 증가했으니까 정맥벽에 가해진 장력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한번 시작한 정맥류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풍선 부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예요. 여기서도. 근데 정맥류보다 위험한 게 동맥류예요. 정맥은 원래 잘 늘어나는 게 그 개의 덕목이에요. 기능이에요. 그 동맥은 늘어나는 재질이 아닙니다. 동맥은 늘어난다기보다는 그 압력을 견디는 혹은 직경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어떤 이유로 부풀었다 면은 같은 혈압에 의해서도 혈관벽에 걸리는 장력은 더 커지겠죠. 그 장력을 못 견디면은 이 동맥이 럽처가 됩니다. 터져요. 동맥이 부푼 것을 어뉴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터지면은 예를 들면 뇌출혈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자, 그림 한번 다시 봅시다. 이 아테리의 특징적인 조직 소견 중에 일라스틱 라미나가 있어요. 요것이 특히 대동맥, 이건 심장 박동으로 생긴 압력을 그대로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라스틱 레이어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 압력을, 엄청난 압력을 저장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 동맥벽이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다면은 동맥벽에 측정하는 혈압은 심장 수축기에는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될 테고 이완기에는 훨씬 더 낮게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동맥경화가 생겼다. 그러면 혈관벽이 딱딱해진 상태일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 혈압이 120, 80인데 이 심장은 동일하게 어떤 평소와 다름없이 뛰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동맥경화 상태라서 심장이 짜질 때는 그 압력을 고스란히 요 아테리 벽이 아오르타 벽이 받을 거고요. 그래서 뭐 180 이렇게 느껴질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완기에는 좀 더 낮아져서 70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동맥이 딱딱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졌다면은 심장의 이완기에는 에올틱 밸브가 닫히고 그럼 동맥에 걸리는 압력이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럼 심장의 이완기에는 혈액순환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압력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엘라스틱 구조가 아니고 심장 수축은 지금 현재 이완기라서 더 이상 오는 압력이 없고 그러면은 압력이 제로가 될 텐데 그러면은 피가 간헐적으로 흐르겠죠. 꾸준히 흐르는 게 아니고 뽁뽁뽁 하고 멈췄다가 흐르고 멈췄다가 흐르다가 그러겠죠. 근데 피가 멈추는 현상은 좋지 않습니다. 탄성과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같은 현상의 두 가지 표현입니다.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엘라스탄스는 어떤 볼륨을 우리가 증가시키려고 했을 때 프레셔가 얼만큼 증가했느냐는 얘기고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거꾸로 역수죠. 프레셔를 얼만큼 줬을 때 볼륨이 얼만큼 증가하느냐 뭐 같은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인을 정맥을 먼저 보시면은 정맥은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볼륨이 증가더라도 뭐 2000에서 3000까지 50%가 증가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걸리는 프레셔는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동맥은 거꾸로예요. 볼륨을 조금만 늘려도 거기에 프레셔가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압력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압력이 그 딱 머금고 있다가 다음 순간 그걸 탕 튕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 분포를 보시면은 베인은 저장고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을 75% 4분의 3이 정맥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아터리에는 한 20%가 되어 있고 캐필러리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게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베인에 75%가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피가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실혈 피 손실이 생겼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베인에서 심장으로 리턴을 더 많이 보내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심장에서 늘어난 스트로크 볼륨만큼 더 짜줘가지고 우리 몸에 피가 좀 더 돌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혈류를 이해할 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역학 지식을 다뤘고요. 요걸 기본으로 우리 몸의 이제 개개의 혈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